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하늘이 점지해준다는 말을 믿으세요? 간혹 조상이 엮어준다는 말도 있지요. 그런 인연 둘이 만나면 얼마나 잘 살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저도 유복하게 자랐죠. 어릴 적부터 치던 피아노를 전공하며 어려울 것 없이 대학까지 다녔고, 졸업 후에는 선을 보고 친정과 비슷한 수준의 집안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잘 사는 집 예쁜 애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외할머니는 항상 우리 미화는 엄마 아빠가 조상신이 보살펴줘서 앞으로도 잘 살 거다. 너희 엄마 아빠 선 볼 때 너희 증조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맺어주라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맺어준 사람들이라 다 잘 될 거야. 라며 걱정 말고 잘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처럼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오빠들 틈바구니에서 예쁨 받고 자라면서 진짜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그 시절 나오기 어렵다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콧대가 높기도 했고요. 남편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첫눈에 반하게 되어 선을 받지만 깊은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낳지 못한 거죠.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입버릇처럼 아들을 낳아서 운동선수 시키고 딸을 낳아서 발레리나 시킬 거라고 했었는데 딸 하나만 낳아 발레를 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속으로 이왕지사 잘 살게 해주실 거면 자식도 좀 많이 점지해 주시지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오만했죠. 건방졌고 세상 어려운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내려오는 재산으로 사업을 해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생긴 것만큼이나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이었죠. 모두가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일처리도 잘하는 만큼 인정도 많아 후배들을 데리고 자주 집으로 몰려와 이차를 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해 언제든 환영이었습니다. 후배들은 형수님, 진짜 최고입니다. 저희 집사람 보낼 테니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며 너스레를 떨면서 실컷 술을 마시고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돌아가는 후배들을 바라보는 남편은 항상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끌시끌한 게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했고요.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면서 사는 게 최고라고 여기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신념이 통했는지 하는 일도 잘 됐습니다. 친정의 오빠들도 어떻게든 남편이 하는 일을 같이 해보고 싶어 찾아오고는 했고요. 하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에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어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오빠들은 무척 서운해하며 친인척 좋다는 게 뭔데 그걸 안 끼워주냐? 민서방한테 서운하다고 전해라. 앞으로 우리 성씨 집안에서 도움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전해. 라며 저에게까지 전화를 해 강짜를 놓고 끊더라고요. 저야 사업 이야기는 하나도 모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데다가 오빠들을 끼워주지 않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않았을 남편이었고 아마도 욕심이 많은 오빠들이 요구를 심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제가 어릴 때 사랑을 듬뿍 주던 오빠들은 장가를 가고 유산을 미리 상속받더니 전과는 다르게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받은 유산에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큰오빠와 작은오빠, 막내오빠, 제가 4대 3대 2대 1이었는데
시집간 출가 외인까지 챙기냐며 입이 나와서는 삐죽거리더라고요. 그런 오빠들에게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과 산 다 알맞게 나눴다. 딸이라고 성씨자손 아니더냐? 장남은 제사 가져가는 대신 제일 줬고 집은 우리 명의로 남겨뒀다. 우리 죽으면 똑같이 나눠라. 욕심 부리지 말고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데도 불만이 많았죠. 특히 막내 오빠가 목소리가 컸습니다. 마치 오빠 몫의 돈을 제가 강제로 뺏은 것처럼 굴었고 오빠들에게도 남은 집은 자신에게 줘야 한다며 따지고 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화가 났지만 큰오빠부터 남은 반에 대한 욕심을 비췄을 때는 포기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시는 눈치였지만 크게 내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위해 가끔 친정에 들러 말동무를 해드리면서 얼굴을 비췄습니다. 올케들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새언니들은 인사도 받지 않고 눈을 흘기더라고요. 막내 올케는 뭐 또 뜯어가려고 이렇게 드나들어요? 아가씨, 욕심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출가 외인이 그만큼 가져갔으면 됐죠. 라며 대놓고 이죽거리더라고요. 그런 올케들을 보실 때마다 엄마는 그러게 집안을 보고 사람을 들이자니까 뭐가 아쉽다고 다들 모자란 집안의 애들과 연애를 해서는 내 딸 결혼을 잘못했어. 너희 아버지 다 이해하고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에 며느리들이 저리 욕심 많은 거 봐라. 없이 산다고 염치가 있기를 하나. 부족한 집안 생각해 혼수며 예단도 안 받고 결혼시켰더니 시누이 목까지 저리 탐을 낸다. 저급한 것들. 이라며 중얼거리듯이 화를 내시면서 불편한 티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올케들을 모르는 척 하셨기에 참으실 수밖에 없으셨죠. 엄마는 본인도 받지 않은 시집살이 며느리들에게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진짜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오빠들이 올케들을 들쑤시며 보낸 거죠. 둘째 오빠가 제게 야, 우리라고 뭐 돈돈 하고 싶겠냐? 우리 클 때 그러는 거 봤어? 너도 매제도 잘 알잖아. 우리는 한쪽 집안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어. 다들 재주는 없고 살던 게 있으니 그 아래로는 가기 싫고 주변에 보는 눈도 있으니 부모님께 손은 벌려야겠는데 그런데다가 너 대학 나온 거 알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열등감 가지는지 아니? 본인들은 못 배우고 가난해서 무시받는 것 같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는 거 없는 것도 수준이 안 맞으니 안 바라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집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야. 형수도 재수씨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너가 이해해라. 라며 술을 마시고 한숨을 쉬면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후로는 그러려니 하며 올케들을 봐도 대충 인사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를 하나씩 물려받아 일을 했는데 폼이 안 난다며 자신들의 상황에 못마땅해 하기도 했고 올케들의 사치를 버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빠들의 사정을 모르진 않았지만 회사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오빠들이 남편의 회사에 중책을 맡고 싶어하는 눈치를 많이 줘 남편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확장한다는 소문을 들은 오빠들이 남편을 찾아갔던 모양인데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건 다른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라고 후배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걸 들었기에 당연히 남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이 많은 남편이었지만 일에 있어서는 단호한 사람이기에 확실하다고 후배들이 저에게 말을 했었기에 그런 면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쪽은 오빠들이었죠.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뭐 했나 싶고요. 미리 받은 재산들은 다 어쩌고 남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저를 팔아 한 자리 차지하고 월급이나 받으려고 했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그런 오빠들이니 남편은 아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돌려보냈을 겁니다.
아버지는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남편처럼 오빠들도 재산을 좀 불려볼까 싶어 미리 분배해 주신 것 같은데 본인들 능력을 키울 생각은 없이 남편만 괴롭힌 거죠. 그것도 모자라 분이 안 풀린다며 제게 전화를 해 그렇게 전화를 끄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시면 기함을 하실 이야기였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하게 하기 싫어서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인상 한 번 안 쓰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올케들이 시집을 오고 차례로 욕심만 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나마 엄마는 조용히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셔서 전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속상할 소리를 전했다가 놀란 아버지가 쓰러지시기라도 할까 걱정도 됐고요. 엄마는 조용히 화를 내시면서도 올케들이 들르면 똑같이 된장이나 간장을 나눠주고 김치를 담가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여사님들이 계시니 가능했죠. 올케들은 와서 돕지도 않으면서 퍼갈 때는 신나서 퍼갔고요. 저는 돕기만 했죠. 제가 가져가려니 아가씨는 집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 여기서 가져가시게요? 아가씨 시댁에서도 담그실 거 아니에요? 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오죽하면 일하시는 여사님이 아가씨도 같이 담그셨는데 조금 가져가셔야죠. 라며 챙겨주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드세요. 친정김치 먹고 싶으면 와서 먹죠. 라면서 못 챙겨오기도 했다니까요. 집에 가는 길에 어찌나 속이 상한지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도 참고 시집살이를 안 시키시는데 제가 나서서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 참다 보면 세월이 지나 우리 집 식구가 될 거라는 아버지 말씀을 믿었죠.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정이 깊으셨던 엄마도 상심이 크셨죠. 오빠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올케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손님이 많았거든요. 근방에 아버지에게 돈 한 번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신세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시는 손님들이 밀려들었거든요. 엄마를 부축하며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이 퉁퉁 부은 저를 챙긴 건 남편이었죠. 말없이 제게 필요한 것들과 딸아이를 챙겨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엄마가 걱정이 되어 친정에 며칠 더 머무르겠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며 아이를 챙겨 집으로 가 혼자 출퇴근을 했습니다. 모두들 남편 같은 사람 없다며 칭찬을 하면서 저 시집 잘 갔다며 칭찬을 했죠. 오빠들과 올케들 빼고요. 오빠들과 올케들은 집 명의 옮겨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오빠들을 보며 실망이 크셨는지 돌아누워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 누운 건 아니셨지만 마음의 상심이 크셔서 식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번갈아 가며 와서는 집 명의를 자신에게 해달라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엄마 곁에 앉아 울면서 오빠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엄마가 얼마나 사실 줄 알고 집을 달래? 어쩜 서로가 짠 것처럼 그러냐? 큰오빠는 큰 자식이니 달라고 그러고 둘째 오빠는 집안 대소사 큰오빠랑 같이 챙길 거니까 달라고 그러고 셋째 오빠는 유산이 너무 적다고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면 엄마는 어디로 가? 진명이 가져간 사람이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라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출가 외인이 무슨 상관이냐며 입 다물고 제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요. 결국에 참다 못한 엄마가 벌떡 일어나 앉으시면서 나 죽을 때까지는 절대 명의 이전 못 해준다. 아버지도 똑같이 나누라고 했는데 왜 서로 갖겠다고 난리냐? 내가 너희 키울 때 그렇게 키웠니? 부족한 거 없이 키웠는데 왜 이리 못나게 굴어? 너희 외할머니는 이런 줄도 모르고 조상이 돕는다고 다 잘 살 거라고 그러셨다. 못난 놈들. 그만큼 가진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저희들 능력대로 먹고 살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욕심만 많아서 라며 우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절로 나는데 오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지시진 않을까 부축을 하는 것도 오빠들과 올케들은 눈을 흘기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 엄마를 챙기는 것처럼요. 남편이 저를 배려해주는 것도 다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며 비아냥거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2주를 친정에서 보냈더니 엄마가 가, 민서방 보기 부끄럽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 아버지가 준비 잘 해놓으셨잖니. 가서 세영이랑 민서방이나 잘 챙겨. 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시댁에서 봐주셨고 일하시는 여사님이 남편도 잘 챙겨주셨더라고요. 여사님이 남편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에 계셨던 분이라 식성도 잘 아셨거든요. 제게도 마치 언니처럼 이것저것 잘 알려주시기도 해서 저와도 잘 지내셨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을 오고 가시며 일을 봐주시는 분이라 서로 존중했죠. 여사님 아들 장가갈 때 시어머님이 잘 챙겨주셨다며 성심성의껏 일을 봐주셨고요. 이댁 어른들처럼 성품 좋으신 분들이랑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댁도 좋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상 좋게 웃으셨습니다. 그런 여사님을 뵈면서 친정 오빠들과 올케들이 떠올라 씁쓸해지더군요. 그러면서도 내 엄마 내가 챙기는 건데 괜히 눈치 보고 그러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일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년 멤버라며 후배들을 더 챙겼죠. 종종 전처럼 후배들을 이끌고 2차를 하러 저희 집으로 몰려왔고요. 사업 확장을 하며 그 규모가 커지며 같이 대학에 다니던 친구가 투자를 하고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회사 대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부터 일하던 직원들에게 조금 서운하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달래주려 남편은 후배들이나 직원들을 데리고 집으로 몰려온 거고요. 같이 일하게 된 친구도 몇 번 부부 동반으로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눈빛이 날카로워 조금 경계를 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는데 직원들에게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회사는 모든 명의와 주도하는 주체가 남편이었기에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새로 거래처를 끌어오거나 사업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 그 친구가 나섰습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 삐거덕대기 쉬운 상태라 남편도 고민이 많아 보였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오빠들을 회사에 들이지 않은 게 더 이해가 되었죠. 저야 바깥 일은 잘 모르니 그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향기 나는 옷을 남편이 입을 수 있게 빨래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식사도 잘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 차리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된다는 엄마의 말씀처럼 잘 지냈습니다. 딸아이도 발레를 하며 여러 대회에서 상을 타주어 저희 부부를 기쁘게 해주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쯤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친정과는 아예 연을 끊은 것만 아니면 마음에 힘든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났죠. 남들은 먹고 살 걱정 없으니 복이라고 했지만 슬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며칠 회사를 비운 사이 남편의 인감도장으로 친구라는 사람이 사채로 대출을 받고 남편 회사의 특허들을 큰 회사에 넘겼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경리가 그 사실을 알려와 남편이 서둘러 회사로 복귀를 하였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모두 챙긴 친구는 해외로 도주했답니다. 거래대금이 막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까지 넘겼으니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직원들 퇴직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거죠. 남편의 사업이 그렇게 망하자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살던 집까지 다 넘어갔으니 시댁으로 합가를 한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살림을 하니 일하시던 여사님은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고요. 아쉬움에 우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죄송해하자 나야 일하는 사람이니 다른 집으로 가서 일하면 되지. 세영이 아빠가 잘 이겨내요. 응? 이라며
오히려 다독여 주시면서요. 남편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를 너무 믿고 직접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요. 거의 동업과 마찬가지이니 당연히 공유를 한 건데 이렇게 되었다면서요. 큰 회사에서 자꾸 특허받은 걸 팔라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제안하더라고. 하지만 직원들 버리고 그럴 수는 없지. 내가 돈을 선택하면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해? 그랬는데 이 나쁜 놈이 라면서 분해하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아이는 배우던 발레를 그만두고 속상해했지만 집안 사정을 이해해 고마웠습니다. 제가 당분간 발레 좀 쉬어보는 게 어때? 금방 다시 발레하게 해줄게. 라고 했더니 엄마, 나는 괜찮아.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할머니도 아프시고 아빠도 힘드시니까 그냥 공부해도 돼요. 라며 의젓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충격에 쓰러지신 어머니는 매일 우시면서 남편의 애를 더 태우셨습니다. 우시는 어머님을 보며 남편은 점점 더 자책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힘들어했죠.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저도 버겁고 괴로웠지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들은 남편 회사 문을 닫고 한 번씩 돌아가며 전화를 해서는 우리한테까지 피해 안 오게 해라. 그러게 심보를 곱게 썼어야지. 그렇게 남 퍼줄 거면서 우리를 무시해? 잘 됐다고 할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라고 하더군요.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고 그러게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돌아가시고 집 물려받을 때 꾸역꾸역 받아낼 걸 그랬어. 그랬으면 지금 요긴 했을 텐데.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친정은 아예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한동안은 어머니 병간호에만 신경을 쓰자 싶어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는 성적을 잘 받아와 저희를 안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아이를 보고 웃으니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3년을 앓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예상대로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야심한 밤에 산을 오르내리며 짐승처럼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아 작은 사무실이라도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뭐라도 하겠다니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형편의 큰 집이기도 했고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 차린 회사가 꽤나 잘 된다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간만에 웃어 보이며 제게 고맙다고 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제가 고마웠습니다. 일단 시댁을 팔고 저희가 지낼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따로 없고 방만 3칸 있는 아파트가 저희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이는 학교와 가까워졌다며 좋아했고 남편은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라며 웃었죠. 저는 저대로 일을 알아보기 위해 작은 피아노 학원에 시간제 선생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차린 사무실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물론 수익이 많지는 못했지만요. 전처럼 벌 수는 없지만 다시 재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던 남편의 당부가 있었기에 저도 전처럼 월급을 가지고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말했던 것을 잊었는지 일이 자리를 잡으려 하자 욕심이 났나 봅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을 투자금으로 몽땅 털어넣었는데 그게 잘 회수가 되지 않자 사무실 운영이 어렵게 되고 결국엔 사무실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제게 약속한 대로만 했었어도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결과가 안 좋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한동안 투자한 돈을 찾아오겠다며 여기저기 다녀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제일 속상할 사람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엎친 데 덮친다고 피아노 학원까지 문을 닫으면서 저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앞서 겪은 일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당장에 쌀 떨어질 걱정을 해야 했죠. 당시 중3이던 아이 학교 준비물이라도 챙기려면 손에 돈이 있어야 했는데 정말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비싼 옷들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보라며 물려주신 보석이며 폐물들도 다 팔아야 했죠. 급한 대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집을 월세로 바꾸기까지 하고 저는 저대로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으며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경력도 많지 않고 오래 쉰 피아노 전공자를 써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남편은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 딸아이와 저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먹고 있더라고요. 일은 안 구해지고 매일 이리저리 이력서를 내다가 저녁이면 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장에서 여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게 반갑더라고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다가 답을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아예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여사님은 꼭 안아주시면서 달래셨고요. 그러시면서 여사님도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한동안 길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기 새댁,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새댁 손 야무진 걸 알아서. 내가 새로 일하는 집 옆에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사람이 필요한가 봐. 일이 막 힘들지는 않고 집도 안 넓은데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자식들이 사람 손을 빌리려는 것 같아. 월급은 나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시는데 귀가 번쩍하고 트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말이라 제가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아휴, 이렇게 고운 사람이 어쩌다가. 새댁 잘 될 거예요. 도련님 잘 될 거야. 그 댁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고 도련님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더 잘 되려고 그럴 거야. 라며 위로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기 여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이 아빠에게는 제가 이 일 하게 된 거 비밀로 해주세요. 아이 아빠가 알면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잘 둘러댈게요. 라며 신신당부를 하고는 집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왔죠. 눈이 퉁퉁 부어 돌아온 저를 남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을 봐야 제 눈이 부은 걸 알죠. 저와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게 이미 오래전이라 익숙해진 상태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여보, 나 집으로 오다가 시장에서 여사님 뵀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면접 봐야 하긴 하는데 아무튼 다행이죠.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하는데도 TV만 보고 있더니 무심하게 미안해 라고만 하더군요. 전처럼 다정하게 말해주길 바라지도 않았지만 너무 무심하고 성의 없는 말투에 마음이 상해 여보, 나 일자리 구할 것 같다고요. 라며 힘을 주어 다시 말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돌아보더니 아무 표정 없이 들었어. 미안해. 라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웃옷을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제 한숨에 남편은 멈칫하더니 밖으로 나가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여사님의 연락을 받고 저는 할머니 댁에 면접을 보러 갔고 일을 하게 되었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2년을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으셔서 그나마 덜 힘들었죠. 그 댁에서 받은 월급으로 아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입학했고 월세도 잘 냈습니다. 할머니 자제분들이 그간 고마웠다며 퇴직금 명목으로 조금 더 돈을 챙겨주어 2달 정도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저는 바로 다른 집에서 일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당신 그동안 어디서 일했어? 라며 저를 다그치며 묻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할머니 자제분들이 고맙다고 써준 쪽지를 내밀며 이게 뭐냐면서 당신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세영이도 당신 이런 일 하는 거 알아?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병이 있는 남편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라는 그 말이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본인이 해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더니 저를 위해 할 일이 떠올랐나 보더라고요. 그런 변화만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서로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며 좋은 성적을 받아왔기에 저희 부부만 열심히 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달라지자 아이도 좋아하기도 했고요. 와, 우리 아빠 빨래랑 설거지도 엄청 잘해. 나중에 아빠처럼 집안일 잘하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라고 남편을 안아주며 말하는 기특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일한 곳은 제법 큰 저택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제 또래시더라고요. 거실과 주방 사이의 가족 사진에는 단란한 새 가족의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세워놓은 저희 가족 사진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하긴 했지만요. 아드님 한 분이 계셨고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런지 낯이 익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흔한 얼굴이기도 해서 어딘가에서 마주쳤나 했거든요. 사장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해 사모님이 까다로우실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월급은 전에 할머니 댁에서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희의 새로운 일상과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어찌나 가혹한지 가만히 두고 보질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 알려준 사모님 댁으로 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너무 울어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세영아, 진정하고 말해봐. 라며 물었죠. 아빠가 움직이지를 않아. 자는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잖아. 라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만 났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자 사모님은 얼른 가보세요. 라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에게 119에 전화를 해서 어디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라며 일러주고는 저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을 졸이며 눈물만 흘리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에서 숨이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아빠가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이와 저는 둘이서 장례를 쓸쓸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장례식은 제 생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를 비웃던 오빠들도 부르지 않은 장례였기에 손님은 거의 없는 셈이었죠. 사모님이 아드님과 잠깐 들르셨고 그 밖에는 여사님 내외분 정도가 다였습니다. 아이 친구들 몇 명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기도 했고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북적거리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쓸쓸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밥을 해먹인 남편의 후배들과 직원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연락처를 몰라 알리지도 못했는데 괜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한동안 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당장에 나가야 할 집 월세와 아이에게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사모님은 알아차리셨는지 큰일을 겪고 일하기 힘드시죠? 제가 다른 건 못해드려도 일주일만 휴가를 줄 테니까 좀 쉬고 오세요. 많이 지쳐 보이세요. 힘내시고요. 라며 쉴 틈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할 일인데 아드님 편에 건강즙도 보내셨더라고요. 아드님은
쉬시는 동안 몸 잘 추스르시고 오시래요. 라며 주고 갔습니다. 아이는 제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를 다녔지만 밤마다 울어 아이에게 건강즙을 먹이며 힘내. 그래야 아빠가 덜 미안하실 거야. 아빠가 맨날 미안하다고 하셨잖아. 세영아, 이제는 우리 둘이 잘 지내야 해. 라고 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남편이 괴로워하던 그 시간까지 안쓰러웠습니다. 그 안쓰러운 마음까지 더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혼자 약속을 했죠. 남편에게 그것만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이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 제일 좋은 여자대학에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더라고요. 왜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외할머니 살피고 친할머니 병간호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해야겠다 했어. 전문직이기도 하고 라고 하더군요. 그 대답을 듣는데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걸 찾은 것 같아서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 힘들다는 간호 일을 목표로 했나 싶어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딸 학교 잘 보냈다며 축하한다 했지만요. 딸아이와 동갑인 사모님 아들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학과를 갔다더군요. 남편 생각이 나면서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둘 다 어려운 건 모르고 철없이 행복했었던 그때가 떠올라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청춘이 피어나는 풍경에 저의 청춘은 이미 흘러가고 없다는 게 실감이 났죠. 사모님은 이제 아이 대학 보내놨으니 한시름 놓았어요. 여사님은 아직 힘드시죠? 장학금 받기 어렵다는 간호학과라 라며 축하금을 챙겨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전달했더니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등록금 낼 때 줘 라며 안 받아 아이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아이는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사모님의 아드님은 군대를 다녀와 학교를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한다며 넥타이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꽤나 값이 나가는 걸로 골라 선물했죠. 사모님도 아드님도 모두 마음에 든다며 만족해 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아들이 드디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아들내미가 출근하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무 좋다. 라며 아드님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도 남편과 아버님이 생각나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집 일을 그만둬야겠다 싶어졌습니다. 아이도 원하기도 했고요. 엄마, 이제 남의 집 일 가지 말고 반찬 가게를 하던지 식당을 하던지 하면 안 돼? 엄마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언제까지 남의 집 일 해? 힘들잖아. 나도 벌기도 하고. 라며 몇 달 전부터 저녁을 먹으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죠. 말을 꺼내려는 그날 하필이면 아드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기로 했다며 저녁 식사 준비를 부탁하시기에 내일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아드님은 집에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다가 아, 여사님, 상 차리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부탁해서 식사 차리시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참 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유, 여자친구 오기로 했다면서요. 여자친구 밥은 먹이고 라고 말하다가 저는 깜짝 놀라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사모님도 놀라셨고요. 그 집 아드님과 들어온 여자친구가 저의 아이였거든요. 딸아이는 울 것 같았습니다. 아드님은 놀라셨죠? 제가 첫눈에 반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녔거든요. 세영이는 싫다고 하는데 제가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어요. 겨우 만나기 시작한 건 대학 들어가서고요. 이제 저 회사도 나가는데 세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사님,
아니, 어머님 계실 때 인사드리자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라며 저희 아이 손을 끌어당겨 잡는데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그동안 아이가 일 그만하라고 할 때마다 한 달 한 달 넘겼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얼마나 속이 아팠을지 그제야 헤아려지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아팠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눈물을 글썽거리자 사모님은 얼른 동민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여사님도 나도 준비가 너무 안 됐어. 우리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할까? 오늘은 일단 너희끼리 나가서 저녁 먹고 들어와. 엄마가 너무 놀라서 밥도 못 먹겠네. 라며 아이들을 내보내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멈칫거리더니 나갔습니다. 상을 정리하는데 사모님이 주방으로 오시더니 여사님, 이리 앉아보세요. 라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얼굴 표정부터 화가 나 있어 좋지 않은 이야기 같더군요. 여사님, 알고 있었어요? 진짜 딸이 누구랑 연애하는 줄도 몰랐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애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우리 집이랑 여사님 집이랑 가당키나 해요? 헤어지라고 하세요.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여사님도 일 그만두시는 게 맞겠죠? 오늘 일하신 것까지 월급 보내드리고 10년 일하신 퇴직금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는 엮이지 말죠. 라며 이전까지와는 너무 다르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런 생각이시라면 저도 반대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때서요? 저는 제 직업도 제 아이도 하나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며 바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생각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집으로 와서는 욕실로 가 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조금 뒤에 아이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벨이 울리고 엄마, 동민 씨 어머니이신데 어머니랑 통화하고 싶으시대. 라며 아이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받지 않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혹시나 분에 못 이긴 사모님이 아이에게 모진 소리를 할까 싶어서요. 제가 전화를 받자 사모님은 좀 전과 다른 목소리로 여사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분이 삼광전자 운영하시던 민정협 씨 맞으시죠? 제가 몰라 뵙고 너무 결례를 저질렀어요. 장례식장에서는 같은 이름인 줄로만 알았어요. 세상에. 라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신데요? 갑자기. 라며 묻고 있는데 사모님은 제가 지금 댁으로 찾아뵈도 될까요? 라며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기다렸습니다. 그냥 아이들 이야기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남편 이름이 거론되니 기다려지더라고요. 벨을 눌러 문을 여니 사모님은 고개를 숙여 머리를 쪼아리며 죄송해요, 제가 라며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서시더군요. 아이에게는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더니 오래된 사진을 내밀더군요. 아이 아빠 젊을 때 사진이에요. 옆에 분이 민정협 사장님 맞으시죠? 라고 하면서요. 들여다보니 저희 남편이 맞더군요. 어디로 놀러간 건지 옷을 다 벗고 있더라고요. 제가 맞다 하니 저희 아이 아빠가 사장님 회사에 다닐 때 야유회 사진이에요. 아마 어디 계곡에 갔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아이 아빠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지 아빠를 보고는 했지요. 사장님을 엄청 찾았는데 사장님 사무실 다시 차리셨다는 연락을 받고 가겠다고 좋아했는데 그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라며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큰돈을 해주었답니다. 사모님의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그 큰돈을 덥석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도 없이 내주었대요. 힘들 때는 서로 돕는 거라면서요. 나중에 건강을 되찾으신 시아버님이
농사 지으시던 땅을 팔아 돈을 갚으셨는데 저희 남편이 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생긴 수익으로 더 땅을 사라고 알려줬대요. 그랬는데 그 투자가 돈이 제법 돼요. 사장님이 회사를 세우게 되었고 산 땅으로 시아버님은 농사를 계속 지으셨는데 그 땅이 갑자기 대기업이 짓는 공장 부지에 포함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버셨답니다. 그 돈을 물려받아 사모님은 잘 사신 거고요.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거였고 회사는 그동안 같이 일하시던 믿을 만한 직원분이 관리해 주셨고 아들도 출근을 하게 된 거였답니다. 그러시더니 제가 좀 먹고 살만하니 은인도 몰라보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누구 덕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데 저희 아이 아빠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 여식과 맺어진 게 영광인 줄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사정을 하면서 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낸 10년의 세월이 있으니 그 모습이 또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사장님이나 저희 남편이 하늘에서 아이들을 엮어줬나 봐요. 둘이 잘 살겠죠? 이것도 인연이네요. 라며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돈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니고 몇 년 있다가요. 딸아이가 일욕심이 있어 승진할 때까지 결혼 못한다 선포를 해서요. 사위는 딸아이 고집은 못 꺾는다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다려주면서 잘 하더라고요. 다행히 사돈도 잘 기다려주었고 지금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돈이 투자해 주셔서 동네에서 제일 큰 반찬 가게를 하고요. 방송국에서 몇 번 방송하자고 왔지만 정신없어서 거절하는 중이랍니다. 하늘에서 엮어준 인연을 잘 이어갔더니 다 잘 되는 것 같죠? 아기들도 어찌나 예쁜지 사돈과 아기들 데리고 드라이브라도 갈 때면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가끔 서슬이 펄었던 사돈의 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래서 사람이 말조심을 해야 하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하늘이 점지에 태어난 생명이니만큼 하시는 일 두루 잘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